당신은 지금 15세기 명나라 자금성 깊숙한 곳에서 숨을 멈추고 있습니다. 황제의 임종 칙령이 방금 도착했거든요. 황후와 시녀들은 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라. 30년을 버텼습니다. 후궁들의 암투를 견뎌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국 이겁니다. 황제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금성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운명, 명나라 황후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5세기 명나라의 관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붓과 활로 황실을 섬겼고 어머니는 집안을 마치 사원처럼 조용하고 규율 있고 티끌 하나 없이 정돈했죠. 집 안에는 늘 먹물 냄새와 백단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서 있을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무릎 꿇는 법을 배웠어요. 3살 무렵에는 행복의 고전을 외울 수 있었고 5살 무렵에는 웃음소리가 남자의 목소리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살이 되자 선생님들은 당신의 글씨를 칭찬했고 할머니는 당신의 자세를 칭찬했죠. 당신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치 떠다니듯 절대 발을 세게 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위한 것임을 뼛속 깊이 새겼어요. 형제들이 마당에서 서로 쫓고 쫓기며 뛰어노는 동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술을 놓았어요. 붉은 실, 흔들림 없는 손,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자유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죠. 자유는 당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완벽한 딸로, 완벽한 여인으로 길러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그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란 비단에 봉인된 황실 칙령이 도착합니다. 황실에서 처녀들 선발이 시작된 거예요. 제국 곳곳에서 귀족과 관료 가문들은 딸들을 모아 머리를 빗기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조상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수백 명의 소녀들이 줄지어 섭니다. 13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은 모두 옅은 색의 얇은 천을 입고 소매에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죠. 관리들은 마치 황제의 왕관에 쓸 옥을 고르듯 얼굴과 몸을 샅샅이 살핍니다. 키가 너무 크면 탈락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도 탈락이에요. 너무 마르면 탈락, 너무 뚱뚱해도 탈락, 너무 평범해도 탈락이죠. 당신 차례가 됩니다.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요. 떨지 않습니다. 손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차분하며 눈은 완벽한 각도로 내려다보죠. 몇 주가 지나고 더 많은 소녀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소수의 선택받은 소녀들은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수도로 끌려가죠. 당신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자수 솜씨, 서예 솜씨, 고위 관리들의 말을 들을 때의 침착함까지, 심지어 복도를 끝까지 걷게까지 해요. 조용한 심사위원들은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아름다움뿐 아니라 균형감과 우아함, 순종심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호명되어 축하한다. 황태자와 약혼하게 됐다. 당신의 동의도 없이 황태자와 약혼하게 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이마가 돌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요. 붉은 단풍나무와 옥으로 조각된 다리가 있는 정원에서 황태자를 처음 만납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데 그가 미소를 지어요. 차갑고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시를 좋아하시오? 어쩌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을지도 몰라. 몇 달 후 결혼식이 열립니다. 금빛과 향의 폭풍이 몰아치고 자금성은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죠. 그 복도는 너무나 광활하고 침묵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새 예복은 갑옷만큼이나 무거워요. 모든 절과 눈길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합니다. 볼이 아플 때까지 미소를 지어야 하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절제되고 순종적이어야 해요. 처음에는 황태자가 자주 당신의 방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검은고를 연주하고 그는 시인이 달을 달아보듯 당신을 바라봐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거의 확신해요. 적어도 결혼 후 5년 동안은 그렇게 믿었죠. 그러다 비극이 닥쳐옵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황태자가 즉위하면서 당신과 그의 사이는 하룻밤 사이에 멀어져요. 그는 하늘의 아들이 되고 당신은 그의 황금빛 그림자가 됩니다. 당신은 만 명의 여인들 위해 군림하지만 아침 식사조차 직접 고를 수 없어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감시의 시선이 따라붙고 하인들의 눈길이 보고서처럼 느껴집니다.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요. 기억해라, 고요함이 생존이다. 그래서 당신은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숨을 너무 깊게 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황제가 당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는 통치가 고되고 자신의 시간은 국가에 속한다고 말해요. 당신은 황제의 말이 맞다고. 그래서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고 황후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죠. 당신은 황후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종들의 청원, 가계 장부, 수백 명 궁녀들의 봉급 관리까지 당신의 고갯짓 한 번, 눈빛 하나, 소매 한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병사와 시녀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황제의 식탁에 무엇이 오를지, 하인의 실수가 해고로 이어질지, 유혈 사태로 이어질지는 당신의 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곧 균열이 생겨요. 황제가 첩을 맞이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 다른 첩, 또 다른 첩.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것은 욕망이 아니라 의무다. 제국에는 후계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후궁이 들어올 때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도 당신 몫입니다. 자금성 정무는 오직 당신만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옆문으로 들어와 당신 앞에서 절을 해요. 당신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무릎 꿇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비단과 머리핀을 선물하고 환영의 말을 건네죠. 궁궐에서는 그것이 미덕이지만 당신에게는 굴복입니다.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같은 금빛 세장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견뎌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주제를 잊은 후궁들을 훈계하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쫓겨나고 어떤 이들은 강등당하고 봉급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은 묵묵히 황후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랑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황제 대신 한 신하가 건넨 축복의 글을 가져왔을 때 당신은 눈물 때문에 먹물이 번질 때까지 그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처럼 다시 일어서서 계속 걸어가요. 국모는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니까요. 세월이 흘러 당신은 25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황제가 단 한 번 직접 찾아와요. 아이를 안고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보기 드문 햇살 같은 미소를요. 그리고는 촛불이 꺼지기 전에 떠나갑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부름도 전령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감돕니다. 당신은 여전히 천하만물의 황후이지만 하늘은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납니다. 젊고 빛나는 겨우 20살 남짓한 여인이에요. 그녀의 옷은 당신의 옷보다 더 빛나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황제 뒤를 향수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내시들조차 더 깊이 고개를 숙여요. 황제는 그녀를 자신의 무원이라 부르고 신하들은 그녀를 폐하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그녀를 위험한 존재라 부르죠. 그녀는 새로운 후궁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녀가 16살 때 처음 왔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보내고 그녀의 인사에 미소로 화답했으며 다른 후궁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자수 솜씨를 칭찬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자가 모든 복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당신은 황후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배후에 그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독이 든 술, 음식, 소문 등등 그녀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신은 그녀를 처벌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고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궁궐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차요. 북소리, 등불, 끝없는 축하 인사. 황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당신도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보석 박힌 왕관 아래에서 당신의 생각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은 총애하는 첩이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런 일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죠. 당신의 아이, 아버지의 눈을 닮은 어린 아들이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32살이 되던 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축제의 밤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등불은 마치 사로잡힌 달처럼 빛나고 악사들은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때 아들이 쓰러집니다. 떡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죠.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상한 음식 때문이라고, 어쩌면 불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은 소년의 입술을 파랗게 만들지 않아요. 유령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예요. 당신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 싸우면 그 후궁이 어김없이 이긴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활짝 웃어요. 신전에 바치는 공양은 2배로 늘리고 향도 더 많이 피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회복되지만 소문보다 더디게 나아갑니다. 황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요. 그때 당신은 궁궐의 가장 잔혹한 규칙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죽이는 건 독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침묵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침묵 속의 기도를 길게 이어갑니다. 마음은 점점 작아지죠. 세월은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갑니다. 아들은 어엿한 남자가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가까웠던 시절처럼 아들과 가깝지 않아요. 아들의 교육을 책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유모, 궁녀, 가정교사들에게 맡겨졌죠. 당신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우아하게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45살이 되었어요. 볼련지도 주름을 감출 순 없고 거울은 심부름꾼보다 더 냉혹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 봄꽃처럼 가냘프던 당신의 라이벌은 이제 이름만 빼고 여왕처럼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요. 그녀의 아들은 황제 옆에서 궁궐을 거닐고 당신의 아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식에 참석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여요.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고 모든 시선은 계산적입니다. 황제는 수년 동안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다립니다. 그때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왕세자 자리에서 밀어내려 한다는 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요. 충성스러운 요리사들을 불러들이고 아들에게는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음식만 먹입니다. 황제에게는 수은을 장기간 투여하죠. 후궁이 모든 암살의 배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편집증에 걸려 그녀를 외딴 방으로 추방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죽습니다. 끝났다고,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때 봉인된 칙령이 도착합니다. 황제의 임종 칙령이에요. 황후와 시녀가 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그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명하기까지 했어요. 당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아들의 미래를 샀습니다. 전날 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하늘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경쟁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대하라고 당부합니다. 다음날 새벽 궁궐 시종들이 붉은 비단의 금실로 수놓인 봉황무늬에 결혼식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혀요. 후궁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지만 당신은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당신은 살해당한 라이벌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그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두 사람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들의 운명은 자금성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무덤은 고요하고 백단향 향기가 감돕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그들이 칙령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생각해요. 반딧불이를 쫓던 형제의 모습, 어머니의 손길이 당신의 머리를 어루만지던 기억, 궁궐 담장 너머 얼굴에 스치던 첫 봄바람이 떠올라요. 잠시 동안 자유의 향기가 어땠는지 기억해낼 뻔합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닫힙니다. 비명도 몸부림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남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충성스럽고 위험 있는 미덕의 모범으로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죠. 결코 충성스럽지도 순수하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저 비단 옥과 기대라는 겹겹의 장막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래도 명나라 황후의 삶이 부러우신가요? 부러웠다면 당신은 아직 자금성의 내부를 보지 못한 겁니다.